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제표 구성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회계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회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회계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회계 시스템의 결과로 만들어진 표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 재무제표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로 들었던 인성교육이라는 회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현금과 투자 주식 조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있는 정도의 자산을 가진 아주 간단한 회사였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 몇 개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의 예를 들은 거고요.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자산들을 그 순서별로 배열하고요. 또 부채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카테고라이즈해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재무제표 구성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재무제표예요. 자, 옆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구성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어떤 그 원칙이 있어요. 그걸 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번이 KIFRS, 한국채택 기업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KIFRS,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 회사,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상장 기업들은 K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죠. 자, 그럼 먼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아무래도 대다수의 회사가 비상장 회사니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구성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아요. 자산이 있고요.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 안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안에는 더 많은 세부 항목들로, 세부 계정 과목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큰 카테고리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나중에 공부할 때 몇 개의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카테고리만 아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자산이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 유동자산이 이렇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또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4개로 나뉜다. 이 정도의 카테고리만 아셔도 사실은 거의 충분해요. 부채 쪽을 보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죠. 자, 그리고 자본을 보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자가 붙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쪽을 보면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1년이 지나서 후에야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즉 1년 기준으로 그 전에 현금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나눠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유동성 배열법. 즉 1년 기준으로 유동화가 1년 이내로 빨리 되느냐, 아니면 1년 이후까지 길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구분하는 방식이죠.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자산 쪽을 좀 자세히 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나뉩니다. 먼저 재고자산, 밑에 있는 재고자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재고자산은
회사가 팔 물건이에요.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데 팔려나갈 운명을 갖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든 자동차들,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놓은 철판, 타이어, 플라스틱, 기타 등등의 재료들, 또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다만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미완성품들, 이런 것들을 모두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언젠가는 자동차라는 제품으로 완성되어서 팔려 나갈 운명을 가진 모든 재산들, 이걸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제조업이고요. 유통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또는 이마트 창고에 지금 팔려나가기 직전에 있는 상품들, 쌓여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모두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재고 자산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팔려나갑니다. 1년이 지나도록 팔려나가지 않는 재고는 좀 문제가 있는 재고죠. 대부분은 1년 이내에 회사에서 밖으로 팔려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죠. 이 재고자산 이외의 나머지 자산 중에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들은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중에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에 받기로 했어요. 이거 회사의 재산이죠. 그죠? 회사가 자기가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재산입니다. 근데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돼 있어요. 현금화 되겠죠. 그러면 당좌자산이고요. 또 방금 밑에 있는 재고자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대리점에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외상값이 달려 있어요. 회수가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거의 대부분 1년 이내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상값도 여기 당좌자산에 속하고. 아무튼 재고자산 이외에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회사의 자산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들을 한번 보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있는데 먼저 유형자산부터 보시겠습니다. 유형자산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글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 공장이 땅 위에 지어져 있죠. 그래서 그 땅, 그 토지, 공장,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계 장치들, 또 그걸 막 운반하는 차량 운반구들, 지난 시간에 인성교육이라는 회사에 있었던 자동차 같은 자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형 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이에요. 반면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뒤에 무슨 권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권, 특허권 이런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상표, 코카콜라라는 상표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그 권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죠.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인데 근데 형태가 없어요.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 무슨 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조업권 이런 것들을 모두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중에 형태가 없어요.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이나 공이 마찬가지로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렇게 단기에 현금화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오래 보유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계속 투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유동 자산에 속합니다. 반면 위에 투자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긴 자금을 1년 이상 되는 어떤 곳에 이렇게 투자해 놓은 거예요. 여윳돈을 좀 이렇게 돈을 벌 목적으로 투자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느니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놓자,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놓자. 그래서 주식을 사놨다. 근데 이거 한 1년 이내에 팔 생각이 없다.
이러면 여기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땅을 하나 사놓자. 그냥 뭐 오를 것 같아, 저 땅이. 그래서 그냥 그 유휴 자금으로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이런 거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그 여윳돈을 1년 이상 그 보유할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런 거를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하죠.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인데 위에 있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인성 교육이 갖고 있는 임차 보증금 같은 거예요. 보증금 걸어놓은 거. 보증금 걸어놓은 거. 뭐 우리 개인들 같으면은 뭐 전세권 뭐 이런 거죠. 전세 자금 같은 거. 분명히 제 거예요. 그죠? 전세 자금 같은 거 상상해 보시면 그 집에서 나갈 때 되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자산이 맞습니다. 나의 자산인데 이거는 유형 자산도 아니고요. 그냥 돈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 아니죠. 그죠? 형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권인, 무슨 무형 자산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윳돈을 그냥 돈을 불릴 목적으로 투자해 놓은 것도 아니죠. 이거는 내가 우리 목적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무실 공간을 위해서 내가 임차 보증금을 걸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위 세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자산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각 성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총 6개 정도의 큰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얻으려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이 정도의 카테고리까지만 아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산이란 회사의 재산인데, 회사가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재산인데 그 종류는 이렇게 크게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작게는 한 6가지로 구분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부채 사이드로 넘어가 보죠. 부채 사이드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냐, 1년이 지난 다음에 갚아도 되냐에 따라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뉩니다. 그 구분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자본 쪽으로 가죠. 자본 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인성교육의 경우에 종잣돈이 있었고 벌어서 늘어난 목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종잣돈이라는 거는 회계용어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바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회사에다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종잣돈으로 집어넣은 것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영업을 통해서 조금씩 더 늘어난 자기 지분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그러니까 종잣돈에 해당하는 걸 자본금, 벌어서 늘어난 몫에 해당하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지금 여기는 뭐 5가지로 구분돼 있죠. 그러나 크게는 5가지지만 요렇게 위와 아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본금과 그 형제들이에요. 비슷한 애들입니다. 비슷한 애들이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다 자본금 비스름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자본금 계열들은 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되면서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종잣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밑에 있는 뒤에 게 바로 이름은 다르지만 이익잉여금 계열, 벌어서 늘어난 몫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늘어난 몫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이익잉여금, 하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아주 외우기도 힘든 이름으로 나눠놨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요약해서 아주
그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벌어서 늘어난 몫인데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후에 설립 이후에 늘어난 몫인데요. 그 중에서 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현이익. 실현이익이란 뭐냐면 정말 이익이 나서 그 이익이 내 손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위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이익은 이익인데, 그러니까 벌어서 늘어난 몫인 건 맞는데 아직 미실현이에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왜 인성교육에서 투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그런 예를 들었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느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갖고 있다가 140만 원이 됐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40만 원만큼 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서 늘어난 이익여금이 증가했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현이익이죠. 팔았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수취를 했죠. 그래서 손에 들어왔죠. 이러니까 이거는 이익잉여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팔질 않았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팔지 않고 팔지 않았는데 기말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회계 기간이 끝나서 1월 말이 됐든 2월 말이 됐든 그 회계 기간이 종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려고 탁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눌러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140만 원 어치가 140만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막 변동하니까요. 주식 시장을 봤더니 140만 원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40만 원은 이익은 이익이죠. 그죠? 이익잉여금. 내 몫이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미실현이에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40만 원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따로 분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수년 전에는 이거 두 개 구분 안 했어요. 실현이익이나 미실현이익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익잉여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구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요. 즉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설립 이후에 벌어서 늘어난 몫은요. 여기에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 회사의 주인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늘어난 몫만큼 이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상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실현 이익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를 홀랑홀랑 배당을 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이게 실현되었을 때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날 거를 예상해서 먼저 배당을 해갖고 주주들한테 나눠져 버리면 나중에 훅 주식이 꺼져거나 그래서 실제 실현이 됐을 때 손실이 나면 다시 메꾸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 가능한, 그러니까 배당 가능한 그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개인들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번 거에서 친구들, 야,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실현이익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떡상했어요. 팍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2배가 됐습니다. 신나죠. 신나갖고 친구들한테 한턱을 다 쐈어요. 야, 내가 오늘 주식 투자해놓은 거 2배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하고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일주일 후에 개폭락을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준
밥하고 술을 도로 개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 놓은 거죠. 그죠? 회사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막 배당하고 나눠 갖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실현된 경우에만 배당해서 나눠 가져라. 그래서 이익이여금 자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을 하지 못하고 이익이여금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만 주주들이 배당을 가져갈 수 있게끔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구분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두 개는 같은 계열이에요. 이익이여금 계열입니다. 즉 벌어서 늘어난 몫이에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서 늘어난 꼭 영업활동에서만 나오진 않죠. 비영업활동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영업의 수익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늘어난 몫을 이익이여금 계열, 즉 이익이여금이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종잣돈, 즉 주주가 회사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집어넣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변동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금과 그 자본금 계열, 그 형제들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재무제표를 갖고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개정 과목이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는 한 이 정도의 구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상장사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런 그 KIFRS의 재무상태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위에도 보시지만 유동성에 따른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 개정 과목의 구분 및 순서를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KIFRS의 특징이에요. 앞에 나왔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는 방금 말한 이 구분과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따라서 해라 라고 이제 정해놨습니다. 반면에 K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나 유동성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데 그 구분이나 어떤 개정 과목을 쓸 거고 어떻게 구분할 건가는 회사 네가 재량껏 해라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 회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금액이 큰 것이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되겠죠.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것들은 따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그냥 묶어서 기타 여기 보면 기타 유동자산, 기타 비용, 기타로 다 묶어버립니다. 반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들어놓은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매출 이런 개정 과목들이 나오는데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세 개를 빼고 나머지를 기타로 해야 돼, 유동자산으로 묶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있어서는 이 세 개가 가장 금액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린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묶어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KIFRS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 회계를 잘 모르시거나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구성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레코멘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좀 더 익숙해지시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잡으신 이후에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면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계정 과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고 나머지 기타로 묶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KIFRS에 따라서 구성 항목들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그거를 신경을 쓰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자산이 뭐 이래, 이 회사는 이렇게, 저 회사는 저러네, 되게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저의 추천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구분법을 먼저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KIFRS의 구분 방법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거는 플렉서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손익계산서까지 가보죠. 지난 시간에 회계는 재무상태표로 시작해서 재무상태표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한 표다 그랬죠. 손익계산서는 거기에 그 재무상태표의 변동분, 어떤 한 기간, 회계 기간 중에 변동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자세하게 나타낸 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건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다음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구성 항목을 자세히 봐보죠. 자, 손익계산서는 지난 시간에 대략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액을 다른 말로 영업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 짧은 말로 세전이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다. 요 구성 항목과 이 형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영업에 따라서 구분한 후에 좌우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서 이 부분합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합을 내놓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요 당기순이익만큼이 단기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으로서 이게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의 이 이익잉여금 부분으로 단기 이익잉여금 증가분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익잉여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손익계산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익잉여금 계열, 단기에 벌어서 늘어난 몫을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두 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이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자세하게 표시한 손익계산서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변동을 자세하게 표시한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요 포괄 손익 계산서가 요 부분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일정한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뭐 1년에 이렇게 많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항목들만,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몇몇 항목들만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증감분을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스트업하게 돼 있어요. 형태가. 여기 보면 뭐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매도 가능 금융자산, 뭐 이게 뭐 주식 같은 건데 그런 거에 평가손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실현 이익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왔던 요 당기순이익과 여기 나온 기타 포괄 손익 부분을 합쳐서 총 포괄 손익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앞에 나왔던 자본 중에 요 두 개의 증가분, 단기 중 증가분을 표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의 증가분을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손익계산서고요.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고 KIFRS에 의한 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매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이나 수익을 따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기타라고 묶어서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량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 회계를 공부하는 분들이 볼 때에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게 뭐야? 그때마다 그 항목들이 뭔지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형식을 먼저 숙지를 확실히 하신 후에 KIFRS는 플렉서빌리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요. 손익계산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총계정 원장들이죠. 각 계정 과목별로 회사가 갖고 있는 항목별로 당기의 증감분을 다 표시한 총계정 원장에서 이 중에서 아마 회사의 CEO는 요 벌어서 늘어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걸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라고 해서 요거를 자세하게 나타낸 표가 손익계산서 라고 해서 지금 그 형태를 봤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요 이익잉여금, 벌어서 늘어난 이익잉여금 그 다음으로 이 회사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어떤 거겠어요? 어떤 게 관심이 가십니까?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아마도 요 현금이겠죠? 현금의 증감분이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갈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 증감분 그 다음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라는 거는 가장 회사의 자산 중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유동성 배열법에서도 그걸 현금화 기준으로 보았듯이 가장 범용성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결국은 뭘 영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벌어들이는 게 현금이니까 현금이 얼마가 있지?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CEO라면. 그래서 이 현금의 증감을 또 자세하게 나타낸 재무제표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현금 흐름표라고 부르죠. 현금 흐름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벌어서 늘어난 이익잉여금의 증감뿐만 아니라 자본금까지 포함해서 즉 이 전체죠. 자본, 내 지분, 자본, 내 돈. 그러니까 부채 말고 주주가 내 자본 이 전체가 어떻게 변동했는가 거기에도 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본 전체의 증감을 자세히 나타낸 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손익계산서 이외에도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 같은 이런 재무제표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감을 잡으셨겠지만 재무상태표 이외의 모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하고는 좀 격이 달라요. 재무상태표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회계의 시작과 끝인 반면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그 회계 시작과 끝, 기초와 기말 사이에 우리 회사의 여러 재무상태표 항목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가를 자세히 나타낸 표들입니다. 즉 총계정 원장에 있는 각 항목의 변동을 좀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해서 표시한 그런 표들에 다 불과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나 이런 표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기간의 회계 기간의 항목의 증감을 나타낸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제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요 중에서는 손익계산서에만 좀 중점을 둘게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점으로 하여 요 두 개를 갖고 회사의 내용을 파악해보는 그런 그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나타낸 표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교과서에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실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는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한번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다트, 여기 보면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다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트라는 걸 통해서. 외감법이라고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들은 모두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 회사들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이곳에 공시하게 돼 있고, 상장회사들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여기에 많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뭐 그 회사에 가서 뭐 방문해 갖고 이렇게 좀 주세요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다트에만 들어오면 충분히 언제든지 외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여기 위에 주소가 있죠. dat.fss.or.kr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다트라고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지금 막 회사들이 올리고 있는 공시들이 나오죠. 주로 이제 상장 회사들이 코스닥 회사나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재무제표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 공시 나온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그 다음에 KIFRS를 따르고 있는 상장 회사가 있다라고 했죠. 먼저 상장 회사 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가 우리 잘 아시죠? 삼성전자가 상장 회사니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해보죠. 그 삼성전자를 치고 들어오면 이 다트상에 굉장히 많은 공시사항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외에도요, 뭐 임원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이 변동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IR을 개최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는 보통
여기 나오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 이런 데에 재무제표가 다 어태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중에 하나인 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번 3월 30일 2019년 3월 말 분기가 끝나면서 보고한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 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이 분기 보고서에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재무제표가 나오죠. 자, 우리 연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자기 회사 것만 한 거고요. 연결 재무제표는 회사에 자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다 연결해서 합쳐서 만든 건데 지금의 요즘 시대의 주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이 형태만 보시면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있죠. 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은 굉장히 많죠. 비유동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삼성전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다 나열한 거예요. 이 항목, 이런 구분이 그러면 다른 회사에도 똑같냐?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현대차나 다른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 구분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아, 이렇게 나누는구나. 유동자산의 세부 항목들이 이런 구분을 따르는구나 하고 막 이걸 외우고 막 이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구나. 세부 항목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있죠. 자본도 제가 일반 기업회계주에서 나눈 것과 좀 다른 형태의 구분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3개월치, 그러니까 회계기간을 3개월로 해서 끄는 건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뭐 요거는 그 순서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지분법이익, 금융수익, 금융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좀 다르죠.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고요. 자, 반면 이제 비상장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일반 기업회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제가 뭐 아는 회사인데 스윅이라는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보면 비상장 회사는 검색을 하니까 아주 공시 내용이 적죠. 1년에 한 번 감사 보고서와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 회사는 일반 기업회 기준을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있죠. 화면에 볼까요? 여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 항목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세부 항목들을 표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부 항목보다는 그냥 이 큰 카테고리에만 신경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여기는 무형자산이 없는 모양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부 항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큰 카테고리에만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자,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자본도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여금 이렇게 나누고 있죠. 물론 뭐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어드린 거에는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도 있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있었지만 이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즉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여금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다음에 자본 조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고 있다. 즉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자본금 계열이고 이익여금은 이제 벌어서 늘어난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봐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매와 관리비를 차감하면 밑으로 쭉 내려서 영업이익 거기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하니까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요 구분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항목을 보다 먼저 이제 숙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IFRS는 플렉서블하게 좀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정 과목을 먼저 위로 올리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실제 회계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표시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